cosmoshock. 40억 년 전 화성은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표면에는 액체 상태의 강들이 흘렀다. 두꺼운 대기가 행성을 치명적인 태양풍으로부터 보호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 속에서 붉은 행성의 따뜻한 호수들에서 생명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 형성될 수 있었다. 하지만 그건 아주 오래전의 일이다. 매우 오래전. 오늘날 화성은 차갑고 겉보기엔 생명 없는 사막이다. 아니면 최근 몇 년 동안 나사와 국제 연구 공동체는 매우 진지하게 주목해야 할 무언가를 발견했다. 지구 밖 생명체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할 수 있는 관측 자료들의 총합이다. 그것도 먼 은하계 어딘가가 아니라 바로 옆 행성에서. 물론 아직은 열린 질문이며 추가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2000년대 초 나사의 최초 화성 로버들이 화성 표면 탐사를 시작했을 때 과학자들 앞에 놓인 근본적인 질문은 이랬다. 화성은 과거에 생명이 생겨날 수 있는 조건을 제공했을 수 있었을까? 로버 스피릿과 그 쌍둥이 오퍼튜니티는 행성 반대편에 착륙하여 명확한 임무를 받았다. 물의 증거를 찾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생명은 물을 전제로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들은 설득력 있는 지표들을 발견했다. 고대 호수의 흔적, 마른 강바닥, 액체물이 존재했을 때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광물 퇴적물. 이는 중요한 발견이었다. 화성의 과거 조건이 지금과 달랐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하지만 물을 가리키는 광물을 찾는 것은 아직 생명의 증거가 아니다. 단지 과거에 잠재적으로 생명에 유리한 조건이 존재했을 수 있다는 지표일 뿐이다. 마치 사냥꾼이 동물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그 동물이 여기 지나갔다는 것을 아는 것과 같다. 하지만 그 동물 자체는 어디에 있는가? 그 후 새로운 세대의 로버들이 등장했다. 큐리어시티와 퍼서비어런스. 이들은 단순한 이동 플랫폼이 아니라 토양의 분자 수준 분석, 대기 중 가스 함량 측정, 유기화합물 탐색이 가능한 완비된 실험실다. 바로 이 장비들이 주의 깊게 연구해야 할 데이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범죄 현장에서 잠재적 단서를 발견한 형사를 상상해보자. 그 단서가 바로 화성 대기 중의 메탄이다. 왜 과학자들이 이렇게 주목하는가? 지구에서 메탄은 종종 생물학적 활동과 연관된다. 소는 소화 과정에서 메탄을 생성한다. 늪지는 미생물 활동으로 메탄을 방출한다. 인간의 장에도 메탄을 만드는 박테리아가 산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 메탄은 생명과 전혀 무관하게도 생성될 수 있다. 지구화학적 과정, 예를 들어 물이 특정 광물과 반응하는 사문석화 서펜티나이제이션 역시 생물학적 개입 없이 메탄을 만들 수 있다. 2003년 이후 다양한 과학 장비들이 화성 대기에서 메탄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첫 번째 문제가 나타난다. 데이터가 일관되지 않다. 서로 다른 임무들이 다른 농도를 기록한다. 유럽 우주국 ESA의 궤도 분광계는 메탄을 감지하지만 미국 분광계는 때때로 찾지 못한다. 큐리어시티 로버는 농도 변화를 발견하지만 이 데이터는 철저한 보정과 재검증이 필요하다. 일부 관측은 계절적 변동을 시사한다. 여름에 메탄이 더 많고 겨울에 적다. 하지만 이는 아직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으며 연구자마다 같은 데이터를 다르게 해석한다. 과학자들은 여러 설명을 고려한다. 하나는 그렇다. 생명일 수 있다. 지하 수층에 사는 메탄 생성 미생물이 이론적으로 그런 메탄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어쩌면 더 가능성 높은 설명들도 있다. 사문석화, 물과 현무암의 상호작용, 우리가 화성 조건에서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한 다양한 지구화학 과정. 결론적으로 화성의 메탄은 깊은 수수께끼다. 생물학적 기원은 가능한 해석 중 하나일 뿐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비생물학적 기원을 확실히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추가 연구가 그토록 중요한 것이다. 하지만 메탄은 퍼즐의 일부분일 뿐이다. 2018년 큐리어시티 로버는 과학계의 주목을 끌만한 것을 발견했다. 게일 크레이터에서 채취한 화성 토양 샘플에서 유기분자가 발견된 것이다. 왜 이것이 중요한지 알아보자. 유기분자는 탄소를 포함한 분자다. 지구에서 우리가 아는 모든 생명은 유기분자를 기반으로 한다. DNA, 단백질, 지방 모두 탄소 기반 유기분자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유기분자는 생명 없이도 존재할 수 있다. 운석, 소행성, 성간 공간에서 발견된다. 다양한 조건에서 자연적으로 형성된다.
그럼에도 화성에서 유기분자를 찾은 것은 중대한 발견이다. 화성 표면은 유기물에게 극도로 적대적인 환경이기 때문이다. 자외선이 약한 대기를 뚫고 유기분자를 파괴한다. 화성 토양에는 과염소 산염이 있어 강력한 산화제로 유기물을 분해한다. 이런 표면에서 유기분자는 빠르게 파괴되고 사라져야 한다. 하지만 큐리오시티가 그것을 찾았다. 그것도 고대지층, 즉 자외선과 산화로부터 유기물을 보호하는 암석인 크립토라이트 안에서. 이 샘플들은 약 35억 년 전 것으로 화성이 아직 따뜻하고 습하여 액체물이 존재했던 시기다. 이 나이는 중요한 것을 말해준다. 이 분자들은 적대적인 표면으로부터 깊이 묻혀 고대부터 보호받아 왔다는 것. 더 나아가 매우 중요하게 이 분자들의 구조 분석에서 흥미로운 특징이 드러났다. 일부는 지구에서 고대 생명체의 잔재와 자주 연관되는 구성을 가지고 있다. 특정 탄화수소 사슬, 특정 탄소 동위원소 비율 등. 하지만 매우 강조해야 할 점, 이는 생물학적 기원을 시사할 수는 있어도 증명하지는 않는다. 동일한 분자들은 비생물 화학 과정으로도 형성될 수 있다. 판스퍼미아, 운석에 실려온 유기물, 다양한 지구화학 변환. 일부 해석은 생물학적 설명이 열려 있다. 하지만 지구화학 과정도 여전히 가능하다. 아직 최종 답은 없다. 포즈를 맞추는 상황을 상상해보자. 첫 번째 조각,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메탄. 두 번째, 생물학적이거나 비생물학적일 수 있는 유기 분자. 세 번째, 생명에 필요한 화학 원소들의 존재.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예제로 크레이터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37억 년 전 호수가 있었던 고대 장소로 액체물이 흐르고 생명의 최초 조건이 생길 수 있었던 곳이다. 그리고 실제로 탄소, 수소, 산소, 질소, 인, 황, 지구 생명체의 필수적인 모든 원소들을 발견하고 있다. 하지만 다시 강조하자,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 원소들은 태양계 전역에 흔하다. 암석, 모래, 먼지 속에, 달에도, 소행성에도, 다른 행성에도. 정말 흥미로운 것은 특정 광물 조합과 일부 샘플에서 원소 분포 분석이다. 퍼서비어런스는 액체물과 연관된 지화학 과정을 시사하는 방식으로 원소들이 결합된 토양 구역을 발견했다. 이는 미생물 활동의 결과일 수 있다. 하지만 비생물 과정의 결과일 수 있다. 생명이 참여하지 않은 과정. 이는 고대 필사본을 읽으려는 것과 같다. 각 기호가 글자일 수도 있고 단순한 무작위 표시일 수도 있다. 모든 기호를 모으면 패턴이 생긴다. 하지만 이 패턴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아직 확신할 수 없다. 이제 생명이 만약 존재한다면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간으로 넘어가 보자. 화성 표면에서는 생존이 불가능하다. 평균 기온 영하 60도. 대기압은 지구의 0.6%에 불과. 이는 지구 상공 35km 높이 우주가 시작되는 곳과 비슷한 압력이다. 이런 압력에서는 물이 표면에서 액체 상태로 오래 존재할 수 없다. 강렬한 자외선, 태양풍으로부터 보호해줄 자기장도 없다. 하지만 표면 아래는 모든 것이 달라진다. 궤도 레이더와 분광계 데이터는 화성의 지하 얼음과 잠재적으로 액체 상태의 물 저장소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물 시스템은 어쩌면 지구의 모든 바다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물을 포함할지도 모른다. 여기서 핵심 단어는 어쩌면이다. 우리는 그런 물의 존재와 일치하는 신호를 보지만 직접적인 확인은 추가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 지하 환경은 표면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제공한다. 행성 내부의 지열이 표면보다 높은 온도를 만든다. 철, 황, 수소 같은 화학 물질이 있어 미생물이 이론적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방사선으로부터의 보호, 액체물, 원칙적으로 일부 생명체에 필요한 모든 것. 지구에는 극한 조건에서도 번성하는 지하 생태계가 실제로 존재한다. 남아프리카 깊은 지하수, 호주 광산, 캐나다 페나디안 실드에서 미생물들이 산다. 태양을 보지 않는다. 무기물을 먹이로 삼는다. 지열 에너지를 이용한다. 이 지구 사례들은 생명이 극한 조건에 적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화성에 그런 생명이 존재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단지 존재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지구에는 극한 미생물이라는 생물군이 존재한다. 전통적으로 생명이 살 수 없다고 여겨졌던 조건에서도 살아가는 미생물들이다. 고온 미생물은 120도 이상의 끓는 물에서도 고압 환경에서 살아간다.
냉온 미생물은 남극의 영하 40도 얼음 호수에서 활발히 성장한다. 산성 미생물은 농축된 황산 속에서 산다. 방사선 내성 미생물은 다른 생명체에게 치명적인 수준의 방사선에서도 생존한다. 이들 생물은 생명이 얼마나 놀라울 정도로 적응력이 강한지를 보여준다. 우리가 적대적이라고 여기는 환경에서도 번성할 방법을 찾아낸다. 화성에 생명이 존재했다면 아마도 혐기성, 산소가 필요 없는 생물이었을 것이다. 이산화탄소와 수소로 메탄을 만드는 메탄 생성균, 무기물에서 에너지를 얻는 암석 영양생물, 화학합성 박테리아일 가능성이 크다. 이 모든 유형의 생물은 지구에 실제로 존재한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화성 지하수 환경에 적합한 조건이 갖춰진다면 살아갈 수 있다. 이런 미생물들은 물과 광물의 상호작용에서 에너지를 얻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도 태양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로 존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이론일 뿐이다. 현실은 아직 우리 앞에 펼쳐져 있다. 나사가 화성 생명 확인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을 눈치챘을 것이다. 이는 과학자들이 정보를 숨기고 있어서가 아니다. 과학에는 매우 높은 수준의 증거 기준이 있기 때문이다. 과학의 역사에는 성급한 발표 후 나중에 틀린 것으로 밝혀진 사례가 많다. 1996년 나사는 ALH84001이라는 화성 운석에서 생명 흔적 가능성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 세계 언론이 화성 생명에 대해 대서특필했다. 하지만 철저한 분석이 끝난 후 그 유기 분자들은 지구에서 온 오염물질임이 밝혀졌다. 과학계에 큰 충격과 교훈을 준 사건이었다. 이제 나사는 데이터를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신중하게 다룬다. 요란한 발표 대신 동료 검토 저널에 조용한 논문이 나온다. 언론쇼 대신 데이터가 나온다. 감정 대신 철저히 검증된 사실만 나온다. 느리게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행성에서 생명이 발견되었다고 선언할 때 그건 절대 뒤집힐 수 없는 확실한 것이 되어야 한다. 과학 데이터는 표면 로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화정 위를 끊임없이 도는 궤도 위성들이 행성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표면에서는 볼 수 없는 과정을 관찰한다. 예를 들어 나사의 메이븐, 마스 애트모스피어 앤드 볼라타일 이볼루션 위성은 화성 상층 대기를 연구한다. 이 위성은 대기가 우주로 활발히 빠져나가는 현상을 발견했는데 이는 아래쪽 어딘가에서 물질이 위로 뿜어져 나온다는 증거다. 또 다른 위성, 마스 리코네센스 오비터는 1m 크기의 물체도 구분할 수 있는 초고 해상도 카메라를 장착했다. 이 위성은 일부 크레이터 경사면에서 여름철에 나타났다가 겨울에 사라지는 어두운 줄무늬를 포착했다. 이를 반복 선상 경사선이라고 부른다. 가장 유력한 설명은 여름철 기온 상승으로 지하 저장소에서 염분이 약간 섞인 액체물이 스며 나오는 것이다. 샤라드 레이더는 화성 지각을 최대 1km 깊이까지 투과할 수 있다. 이 레이더는 얼음과 어쩌면 액체물의 존재와 일치하는 구조를 발견했다. 모든 관측이 화성에 대한 지식의 건물에 벽돌 하나씩을 더하고 있다. 과학계는 화성 생명 문제에 대한 최종 답을 얻으려면 한 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안다. 실제 샘플. 지구로 가져와 세계 최고 수준의 실험실에서 분석할 진짜 화성 토양 샘플. 이건 공상이 아니다. 나사와 유럽 우주국 ESA는 화성 샘플 반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개발 중이다. 퍼서비어런스 로버는 이미 샘플을 채취해 특수 티타늄 용기에 담아 표면에 보관하고 있다. 2020년대 후반 현재 계획대로라면 특수 임무가 화성으로 가서 이 용기들을 수거할 것이다. 그 용기들은 귀한 캡슐에 실려 화성을 떠나 행성 간 공간을 거쳐 지구, 아마도 유타 사막에 착륙할 것이다. 샘플이 지구에 도착하면 최고의 실험실에서 분석될 것이다. 로버로는 불가능한 정밀도로 유기 분자를 찾고 동위원소 비율을 분석하고 잠재적 미생물 배양 실험을 하고 생물 신호를 탐색할 것이다. 만약 과학자들이 반박할 수 없는 생명 흔적을 찾는다면 이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생명이 지구에만 독특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다. 다양한 조건의 다양한 장소에서 생명이 생겨날 수 있다는 뜻이다. 솔직히 말해야 한다. 우리가 화성에 대해 아는 것에는 여전히 많은 불확실성과 모순이 있다.
메탄 데이터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상충된다. 서로 다른 장비가 서로 다른 결과를 준다. 유기 분자는 발견되었지만 기원은 여전히 열린 질문이다. 여러 연구팀의 동위 원소 분석이 때로는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 지하수는 간접 데이터로부터의 논리적 추론이지만 아직 직접 확인되지 않았다. 레이더 신호가 물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다른 무언가를 가리킬 수도 있다. 이는 과학자들이 틀렸다는 뜻이 아니다. 과학이 복잡성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다. 우리는 거대한 퍼즐을 풀고 있는 중이며 아직 퍼즐 조각의 일부만 보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알려진 것과 알려지지 않은 것의 경계가 날마다 흐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다. 화성은 인류가 마주한 마지막 위대한 수수께끼 중 하나로 남아있다. 붉은 흙 킬로미터 아래, 얼음 동굴 속, 검은 지하 호수의 물속 어딘가에 미세한 생명체가 존재했거나 지금도 존재할지도 모른다. 수십억 년 동안 자신들만의 삶을 살아왔을 그들은 나머지 우주에 전혀 알려지지 않은 채로 별을 본 적 없고 태양이나 인류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멀지 않았다. 앞으로 10년 안으로 화성 샘플이 지구로 돌아온다. 과학자들이 그 샘플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볼 때 답이 나올 것이다. 긍정적일 수도 있고 부정적일 수도 있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복잡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답은 나온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우리는 기술적으로 그 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화성 생명에 대한 질문은 단순한 과학 문제가 아니다. 철학적 질문이다. 우주 속 우리 위치에 대한 질문이다. 생명은 희귀한가? 아니면 적절한 조건이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생겨나는가? 생각해보라. 만약 생명이 2번 생겼다면 지구에서 1번, 화성에서 1번,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생명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수천, 수백만 개의 행성에서 반복해서 생겨날 수 있다는 뜻이다. 한 태양계에서 생명이 2번 생겼다면 그것은 단 한 가지 의미다. 우주는 생명으로 가득 차 있을지도 모른다. 끝에서 끝까지 물과 대기와 시간이 있는 모든 것에 인류는 우리의 현실 이해를 재정의할 탑의 문턱에 서 있다.